안녕하세요. 제352회 북포럼 박홍순 저자님을 모시고 생방송 토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북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MC분들은요. 일명 놈. 네. 근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니고요. 오늘은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재밌는 놈, 까칠한 놈, 유식한 놈, 네, 이렇게 세 놈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네, 유식한 놈부터. 네, 인문학이 처음이 아니라 전공했던 남자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항상 좀 말에 다른 사고 약간 달라서 제가 까칠한 놈이라고 제 스스로 별명을 지었습니다. 까칠한 놈 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포원 회원 여러분. 저는 온 세상을 아름다운 유쾌한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남자 김훈입니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PD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저자분은 바로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의 저자 박홍순 작가님이십니다. 먼저 직접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주로 이제 강연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대담식으로 하는 거는 흔한 경험이 아니라서 저도 오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고 분위기는 여기 막 이렇게 활발한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잠깐 봤는데 뭐 활발하게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아주 따끈따끈한 바로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요. 박홍순 저자님의 신간이 또 나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장자처럼 살라라고 하는 또 한 권의 묵직한 책을 펴내셨습니다. 박홍순 선생님은 사실은 인문학 책들을 여러 권 집필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선생님께서 인문학 전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균관대 생물학과에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물학도가 인문학 작가가 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 생긴 게 생물학적으로 생겨가지고 제 친근해서 가긴 갔는데요. 제가 대학을 가던 시대는 요즘하고는 좀 달랐어요. 제가 82학번인데요. 그 시대는 뭐 문과, 이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워낙 어수선하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교 가면은 학교 안에 전경차가 열 몇 대가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무슨 담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학교 안에 그냥 한 열 몇 대가 서 있고 도서관이나 잔디밭에는 학생보다 사법경찰이 더 많고 아주 황당하던. 그래서 생각하던 대학과 너무 달랐고 해서 대학 들어가서 한두 달 있다가 이른바 그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인문학의 길로 들어섰죠.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일찍부터 인문학에 대한 예술이라는 매개이긴 하지만 원래는 미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계속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미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준비하던 중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워낙 반대가 심해서 미대가요. 요즘이랑 달라서 그때는 우리 집안에 환쟁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바꿨죠. 바꾸고 이제 직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학을 했다가 학생운동을 하게 되면서 인문학 세학 공부로 접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제 주요한 공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물학은 별로 대학 시절에도 그쵸. 생물학이 친하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법대 출신 철학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16살, 17살 요 어린 나이에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 네. 한번 이과를 선택하면은 이과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니 무슨 17 요로 어린 나이에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무슨 계획이 세워졌다고 문과 인생, 이과 인생을 나누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냐는 거죠. 네. 이거 막 뭐가 날라. 아니 심지어 다른 나라들 경우 보면은 대학에도 전공 과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전공 과정은 대학원에 가야지 있는 거고 대학까지는 풍부하게 교양을 쌓고 그 이후에서 뭘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껏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 정도 뭐 이렇게 대학원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좀 풍부하게 지적인 교양을 쌓고 그 위에서 천천히 직업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도 늦진 않을 거다. 뭐 대학원 가서 전공 선택했다고 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사람들 학생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학과가 어떠냐와 상관없이 풍부하게 자기 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풍토가 오히려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네, 전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좋아요공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전공 강요하는 사회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지식 테이너부터 한번 네. 네. 그러면 저자님께서 그 인문학을 공부를 하실 때 좀 정말 기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재밌었다 아니면 이게 기억에 특별히 남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을 뽑으실 대학 수 시절 있으시죠? 말이죠. 처음 공부할 때. 대학 때 처음 공부할 때요. 네. 그 누구나 아마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인문학 하면은 뭐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뿌옇고 저 역시도 대학 들어가서 이제 이른바 인문학 혹은 사회학 서적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 처음에는 선배들하고 싸웠어요. 선배들이 뭐 사회 비판적인 뭐 이런 또는 철학적인 얘기하면은 제 경험을 갖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선배들 얘기는 뭐 빈부격차 얘기하고 사회 모순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니다. 사람은 꼭 그 부나 이런 거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제 경험 갖고 얘기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다. 진짜 가난했는데 행복했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경험 가지고 때우는 거죠. 그랬다가 공부가 이렇게 인문학 공부가 가닥을 잡기 시작하는 게 저는 지금도 인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많이 권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통시적이라 그러죠. 역사적인 접근.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제사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혔어요. 저기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경제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맥을 잡으니까 나머지를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키고 아무데나 가지만 옛날에 운전 배울 때는 길을 아는 게 운전 실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운전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88 도로, 강변도로,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이제 외곽순환 도로, 그 다음에 주요한 한강다리 해서 거기서 어느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아는 게 제일 빠르게 도로를 익히는 방법이었거든요. 전 인문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줄기를 알고 나면은 나머지 격가지들은 차차 좀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미는 없지만 경제사가 됐든 철학사가 됐든 이게 통시적으로 인류 전체를 쭉 훑어볼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몇 개 선정을 해서 보면은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도 어릴 때 이 역사를 공부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보통 선생님,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은요. 교양인이 되기 위한 내 생의 첫 인문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교양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교양인은 왜 인문학을 읽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는 출판사에서 뽑아놓은 거라서 저한테 하라 그랬으면은 저 그렇게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내용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양인이 지식의 양을 가지고 구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방끈 길이와 교양인의 정도는 비례하는 건 아니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박사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여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그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다면, 그걸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교양인이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기능인이죠. 지식 기능인이라고 아마 봐야 될 거고요. 교양인인가의 여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찰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살펴보고 그 반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자기한테 익숙해 있느냐가 교양인의 아마 잣대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뭐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 나왔든 중학교 나왔든 얼마든지 교양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엔 교양인이시거든요. 네. 경우가 바르시고 상식이 있으시고, 예, 사람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도 배려심이 있으시고, 뭐 얼마든지 교양은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렇게 반성적이거나 성찰적인 사고를 하는데 인문학이 도움을 많이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사회를 있는 대로 통념에 따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고 또 막 달리던 걸음을 한번 멈춰가지고 뒤돌아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인문학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양인과 이렇게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되돌아본다라고 하신 지금 말씀이 그 성찰적 사고의 어떤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신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님이 대학을 다니실 때는 사실은 다 운동권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 이런 어떤 계기, 사회적인 계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고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 고민할 새가 없이 그냥 토익은 전공은 학점은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할 시간조차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인문학을 좀 만날 수 있을지, 어디서 인문학을 좀 찾아야 할지 사실은 고민이 좀 되는데요. 글쎄요, 제가 봐도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인문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번역된 책이 없으니까 1학년 때 한 10달 이 정도 보고 나면은 더 이상 볼 책이 없어요. 그때 이제 뭐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뭐 이런 몇 권 거의 고전이 되다시피 한 사약 서적들이 있거든요. 네네. 혹은 뭐 지난번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실제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두드려 맞은 사람 무지하게 많았어요. 영화 내용처럼. 네. 실제 많았어요. 네네. 그 몇 권 하고 나면은 볼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가피하게 이제 많이 보게 됐던 게 영어로 보거나 아니면은 영어보다는 조금 빨리 읽을 수 있는 게 일어예요.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녔던 사람들 중 인문사역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일어 공부를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어학 실력으로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널려 있잖아요. 제가 아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런 건 읽으려면 얼마든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책을 읽는 분위기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책 읽는 거는 그냥 봐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내가 책을 봐야 된다라는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이놈은 어떻게 된 세상이 대학 안에 정경버스가 15대가 있고 이러냐.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러냐. 이거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모르는 다른 나라 언어까지 배워가면서까지 책을 봐야 됐다면은 지금은 그런 절박함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절박함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경험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시나 이런 것도 그렇고, 더 나가서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30대에 뜻을 세우고 40대에 어떤 불혹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30대에 뜻을 세운다는 거는 도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라 뜻을 세운다는 건 뭔가를 시도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막 이러는 과정일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10대 때 부록에 들어서요. 10대 10대에 이미 인생 뭐 70, 80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 그렇죠. 그쵸. 20살에 어느 대학 가고, 네. 어느 정도의 대학 가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갈 거라는 것도 딱 계획에 잡아. 네, 네. 졸업 후에, 남자들은. 그리고 20대 한 중후반에 이제 취업, 어느 정도 회사에 취업할지, 그러니까 직업도 거의 정해지고요. 그럼 30 전후에서 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시에서 몇 평의 아파트에 적어도 자동차는 뭐 어느 정도를 불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뜻을 세우고 도전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부록.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교육과 가정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걸 아이들한테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야. 나머지는 비정상이야. 이게 갈 수 있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 놓고 왜 너희는 생각 안 하니? 이건 미선인 것 같아요. 이미 선택은 그쵸, 너무 넓혀주고 적게 돼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게 해주고 네네.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근데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이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릴 때부터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아야지 빨리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어린 나이에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건데요. 전 사실은 대학의 전공이 있는 게 문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많은 고민과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살 돼가지고 겪은 게 뭐 있다고 거기서 자기가 이 인생을 살겠다라고 정하고 그걸로만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정상인가? 거기서 과연 경쟁력이 나올까?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학문 철학 그럼 필라소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혜에 대한 사랑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사실은 바뀐 거잖아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은 지혜를 갖게 된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내가 뭔가에 마음이 가면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좋아요. 그럼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잖아요. 네. 네. 뭐 책을 뭐 좋아하는지, 영화를 좋아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알고 싶어지고 이런 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가 먼저 분명해져야 되고 그게 확신이 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 공부도 심지어 공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공부면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의욕이 생기고 그만큼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했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랑에 달려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아는 그 순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를 보시면 이 책의 초반부에는 지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인문학은 상상력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저는 아이쿠 진짜 너무 반가워서 깜짝 놀랄 만큼 어색했나요? 아이쿠 이거 네, 네. 되게 네, 정말로 이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상상력 인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간단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인문학이 우리 일상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던 책인데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은 우리 상상력 그러면은 보통 굿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네. 보통 기업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게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 이거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인문학적 상상력은 좀 종류가 달라요. 흔히 말하는 굿 아이디어는 저런 거죠. 뭐 콜럼버스가 탁자 위에 계란을 탁 깨워서 네. 세운다든가 뭐 에디슨이 알 까고 앉아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발한 착상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인문학적 상상력은 기발한 착상보다는 이렇게 사고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방식.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별 사건이나 사물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어떻게 연관을 맺는지, 그게 이 사회와는 어떤 연관을 맺고 인간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넓혀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똥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똥 그러면 우리는 더럽다, 뭐 화장지, 변기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건 상상력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냥 직물적이라 그러죠. 네, 그냥 네. 똥으로부터 확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건데. 어. 근데 이게 걸음이라는 단어랑 연결되면은 이게 네. 인류의 역사가 딱 결합이 돼요. 인류는 수천 년 이상 신석기 이래로 똥을 걸음으로 써왔잖아요. 없으면 못 살았던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한 30년, 40년 전부터 화학 비료가 대체됐어요. 네. 그럼 똥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죠? 똥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버튼 하나 누르면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그냥 안 보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걔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자연? 그냥 땅. 똥을 어디다 묻거나 태운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바다로 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 이제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아니 한 사람이 하루에 죄송합니다 한 이만큼 내놓는다고 칩시다. 요즘 많나요? 네. 좀 많으면 그러면 좀 예쁘게 얘기할게요. 그 분홍색 그 딸기 우유 팩 하나 예쁘죠? 뭐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럼 5천만 개예요. 매일 5천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과연 다 처리가 되고 있을까? 이거 확신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나아요. 이웃 나라 중국은 인구가 몇이에요? 우유팩 15개예요 매일. 근데 거기는 너도 웃기니? 그래. 근데 15개인데 문제는 중국은 그 종말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거의 강으로 해서 바다로 다 떠내려가요. 중국 황하강이 지금요 3분의 2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못 한대요. 오염이 너무 심해서. 똥이 흙이나 재랑 섞이면은 거름이 되는데 이게 물과 섞이면 독성 물질로 변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죠. 네. 우린 동에서 서로 흐르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황해바다. 그래서 아마 황해인가 봐요. 아. 뭐 아마 그래서 황해는 아니겠지만 이 똥바다인 건 사실이에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대 그 문화인류학과 교수 중에 똥이 자원이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은 똥박사라고 불려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사소해 보이는 똥 매일 확인하는 그것이 어떻게 인류 전체와 연관을 맺는지, 그것이 또 인류에게 어떻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지, 그건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지금 발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똥은 그냥 더러운 과거의 유물로만 치부하지만 사실은 인류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문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서울대 교수님도 인간이 똥을 함부로 취급하다가는 재앙에 직면할 거다. 심각하게 경고를 하세요. 평생을 똥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어떤 현상을 인간과 사회의 어떤 문제로 확장해내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게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 책에 보면은요,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잘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합리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기도 한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인문학적 사고 혹은 상상력을 막는 걸 이제 책에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상상력은 원래 사람들이 타고난 건데 그걸 가로막을 정도니까 이건 거의 중독 현상일 텐데요. 그 미디어 중독, 그 다음에 합리성 중독, 소비 중독, 이 세 가지가 인문학적 생각 혹은 상상력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걸 뽑으셨네요. 합리성 중독이란 건 뭐냐면은 그 현대 사회 혹은 이 산업 사회가 모든 게 합리적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과 운영 원리에 따라서 생활하면은 합리성, 효율성이 다 실현될 거다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맹점은 있어요. 현대 사회는 합리성의 반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 그러면은 그 중심 도심이 있고 주변 부도심이 있고 주변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 살아요 보통은 주변 지역에 살거나 위성 도시에 네. 살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하루에 막 3시간 이렇게를 도로에 쏟아부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대중교통으로 수용하려면은 뭐 전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이 러시아워 시간에 맞춰야 돼요. 나머지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에서도 맨날 적자라 그러죠. 지하철 적자일 네, 수밖에 없는 게 주로 타는 게 러시아어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위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석 금지고. 그렇죠. 이게 비합리적인 거죠. 그 도시 구조 자체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 건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년에 그 전력량이 제일 많은 계절이 몇 대잖아요. 네. 제일 네. 많은. 혹석욕한 게. 네. 그건 이제 딴 게 아니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고층 빌딩 구조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그 2달 때문에 그 2달 때 필요로 되는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 12달 평상시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발전소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대 사회의 합리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한 발짝 그 이면을 살펴보면 비합리적인 게 많은데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빠져 살고 있는 건데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뭐 최근에 합리성의 상징 그러면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살 것 같아요. 유럽 가보세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거의 못 봐요. 별로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뭐 전화를 걸 때라든가 꼭 필요할 때 잠깐 보는 거지 우리처럼 중독 상황인 경우는 드물어요. 가보시면 제일 먼저 느낄 게 이 사람들은 휴대폰 사용 안 하나?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보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게 곧 나예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뭐 커피 내기 혹은 술값 내기 뭐 이런 거 할 때 내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4명이 모였으면 탁자에 스마트폰 꺼내놓는 거예요. 먼저 집는 놈이 지는 거예요. 금방 결판이 나요. 무의식적으로 탁 손이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대화 만나면은 서로 다 이거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잠시 서로 얼굴 보고 그래 그러고 다시 이거 하고 이게 현실이죠. 서로 모여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날 모이는 사람들끼리 단체 채팅방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반은 보면서 얘기하고 반은 그 같은 단체 채팅방으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합리적인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뭐 거기에서 그 만들어진 시스템대로 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문학적인 사고 상상력이 필요 없겠죠. 더 심한 것도 봤어요. 그 요즘 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점점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게 미디어로 돼 있잖아요. 어느 커피숍 갔는데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직장인 한 4-5명이 우르르 남녀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카페 보면은 벽에 책 같은 게 꽂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4-5명이 얘기하다가 야 여기 재밌는 책 있다 그러더니 한 권을 뽑는 거예요. 진짜 재밌겠다 그러더니 막 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게 무슨 책이길래 그러지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나가고 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신동엽 전집이에요. 지금 안 오시는 분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신동엽을 누구로 안 거예요? 개그맨 신동엽으로 안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이게 시거든요. 시인 신동엽 전집이거든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집어 던진 거죠. 이게 뭐야 그러고. 근데 상식적으로 20대 한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그냥 TV에서 신동엽이 나왔다 그러면은 개그맨을 떠올리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책이고 신동엽 전집이란 이름이면은 시인이 떠올라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신동엽 전집을 보고도 개그맨을 떠올리는 참 미디어 중독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학문이 죄송합니다. 학문이 여태까지 그 원래는 법학 이제 이 항상 1위 선호 과목이다가 이제는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경영학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공계가 취직이 잘 된다. 사실 뭐 그 화학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에서 전화기가 이제 취업 깡패다 막 이런 말까지 도는데요. 근데 지금 합리성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연관돼서 여쭤보는 건데 법학이나 공학이나 전부 굉장히 합리적인 학문들이잖아요. 수를 다루냐 안 다루냐의 차이일 뿐. 근데 지금 오히려 또 전공 바깥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문사철, 교양, 인문학이 또 교양으로서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그 합리적인 학문이 지고 문사철이 취직이 잘 된다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사철이 그런 그 합리적인 과목들보다 더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어디까지나 근데 좀 추상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프랙티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시대는 안 오겠죠. 사실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요. 중국 그러면은 철학자, 사상가 그러면 누구 떠올려요? 공자, 맹자, 한비자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런 학문이 주로 판을 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그 이후 중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책은요 관자예요. 관자. 관자요. 관중이라는 사람이죠. 관자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실제 나라를 통치하기에 그 효율적인, 네. 실용적인 것들을 모은 그러니까 실용적인 학파죠. 그게 실제는 지배했고, 혹은 이제 좀 변형된 형태로 한비자의 네. 법가가 네. 지배를 했죠. 사실은 공자맹자가 지배하진 않았죠. 그건 이제 현실하고 네. 그 학문하고의 괴리가 좀 있긴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문사철, 인문학이 학문에서는 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일반 실용학문보다 더 인기가 있고 이럴기는 쉽지 않겠죠. 네, 문제는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더 힘이 있고 우월해지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가치가냐 분리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이게 큰 재앙이 따르는 게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법학이든 의학이든 아니면 경영학이든 공통적으로 대상으로 하거나 주체가 되는 건 인간이잖아요. 네. 경영도 인간 경영이 가장 핵심일 거고 네. 의학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법도 뭐 개를 재판하진 않잖아요. 재판하는 거. 사람에 그렇죠. 대한 거고. 네. 사람에 대한 거고 그 사람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뗄 수가 없는 학문이고 특히 그 각 영역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네, 네. 당연히 이 인문학적인 사유가 그 각 개별 학문에서 떨어지면은 윤리적인 게 사라지죠. 그래서 경영학은 있으되 경영윤리는 없고 의학은 있으되 의료윤리는 없고 법학은 있으되 법윤리는 없는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정의라는 게 뭔지가 잊혀져 버리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어느 게 더 비중이 커야 되는 이런 문제보다는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게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체계 안에도 그것이 초중고 때부터 대학 때까지 하나의 원칙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용 학문은 항상 필요로 하고 인기가 있지만 인문학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셨고요.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은 선생님 이번에는 질문 짧게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 제가 정착 전공입니다. 근데 네. 인간은 인문학은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 제가 저희 아버지도 정착 전공이신데 제가 정착 전공한다고 할 때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박사과정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박사를 땄다는 건 공부를 마쳤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교수라고 절대 공부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일반인들이 지금 책도 그렇고 지금 철학을 정말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론서를 쓰셨는데 그 박사과정이 시작이라고 하는 인문학을 이제 일반인들도 무리 없이 독학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가능하죠. 저
아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생물학과 졸업도 못했어요. 저 4학년 때 그 학생운동하다 구속돼서 퇴학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회운동을 오래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졸업으로 치면 고졸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어디 무슨 교수 밑에서 무슨 대학 석사 과정을 거치고 박사 과정을 거치고 이랬던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책을 낸 게 한 17권? 인문사회학 서적 네, 한 그렇죠. 17권 내는데 그 제도 교육 내에서의 배운 것이 무슨 그 사람의 지식의 어떤 양이라든가 질을 그대로 규정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독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다만 이제 그 대학 과정에서 줄 수 있는 도움 중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건 있겠죠. 대학의 커리큘럼이 있고 또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언제까지 뭘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는 게 있는 것을 우리가 독학을 하면은 이용을 못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죠. 네, 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넓게 보는 교육이 아니에요. 좁게 파고 들어가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이다. 그러면 정치학을 또 대학에서는 정치학 전체를 배우지만 정치학 중에서도 대학원 가면은 또 좁아져요. 네. 예, 이게 정치 철학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제도 정치로 갈 건지 국제 정치학으로 갈 건지 또 세분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또 박사과정 가면 더 좁아져요. 계속 네. 좁아지네요. 계속 좁아지는 과정이고 이 학위 논문을 쓰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다른 것 없이는 엄밀히 말해서 정치학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치학이 철학과 분리될 수 있고 윤리학과 분리될 수가 있고 역사학과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제도교육의 한 문제점은 그거죠. 네. 그래서 그 독학을 함으로써 오히려 폭넓게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그렇고 이런저런 공부 학습 모임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렇죠. 독학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참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철학은 혼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철학은 왜냐하면 이 개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워낙 좀 골치 아픈 것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학으로 아니 공자님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네. 대학이 있었나요? 아니 소크라테스가 무슨 무슨 과정을 거쳤나요? 안 거쳤죠.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해지는 게 생물학과를 이제 졸업하지 못하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근데 인간 박홍순이 인문학 작가 박홍순이 될 그 첫 번째 순간, 그러니까 첫 책을 쓰신 게 언제쯤이었죠?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혹시 인문학 작가가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그쵸. 무슨 작가라는 직업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제일 쓰고 싶었던 거는 제가 원래 중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그리질 못하게 하니까 그 욕구를 책으로 대신 해결해 왔었어요. 미술 관련 화집을 보고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공부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거를 접목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나온 책 중에 서울대 법대 교수님 최종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책 중에 법과 미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법과 미술. 그러니까, 법을 미술하고 이렇게 접목시켰는데 지금 아마 그거 절판됐을 거예요. 아주 옛날 책이라서 옛날 책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어요. 미술이 그냥 일반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도 얼마든지 접목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철학이나 이렇게 인문학, 사회학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그 관련해서 이제 미술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봤었는데 그거를 책으로 표현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서점에 보니까 그런 책이 없는 거예요. 네. 미술 그러면은 미술 기법에 대한 얘기나 그 화가에 대한 얘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은 단편적으로 뭐 그 시대의 철학이 잠깐 뭐 덧붙여질 수는 있겠지만
미술과 철학 혹은 미술과 학문이 어떻게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왔는지에 대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야 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했던 책이 사실은 사유와 매혹이라고 책 중에서는 제가 쓴 책 중에 잘 안 나가요. 1, 2권 합해서 1,700쪽인가 그래요. 엄청난 한 권에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베개예요, 이론서 대학 이론서. 예. 그래서 그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썼어요. 와. 근데 그걸 쓰면서 이제 다른 책들 썼죠. 근데 원래 동기가 됐던 거는 그거. 이 세상에 좀 이런 책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썼었어요. 미술에 대한 욕구와 이 글쓰기 욕구는 이어져 있는 셈이었네요. 그쵸. 네. 그 뒤로 그럼 미술관 옆 인문학이라는 책도 그쵸. 그 연장선에서. 쓰셨는데, 네. 미술에 대한 어떤 아직도 그림을 혹시 그리시는? 그림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한 60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림을 많이 그릴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아니 방금 여쭤본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서 네. 답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좀 잠시 멍 때리고 있었는데 딴 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제가 그 프로필이 하나도 안 써 있어서 책에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셨고 뭐 이런 책 그런 리스트만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미술관업 인문학 이 책이 나오면서 네이버에 치니까 무슨 사진 작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학 공부하신 분인가 제가 그러다가 다른 분이. 예, 저 한참 찾다가 이제 나중에 그 뭐 사회운동도 하셨다, 학생운동 하셨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오늘도 그렇고 그 철학 기술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쭤봤던 거에도 학력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공자도 뭐 대학교 나온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역설적으로 아까 그 공부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도 그렇고 공부 범위가 좁아지는데도 다른 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하나만 공부해서 몇 년을 공부해야 간신히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는 책들도 저희는 대학을 안 나온다고 해도 그런 뭐 명저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책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 명문 뭐 대명문고 이런 그 일종의 엘리트 학벌로 치면 일종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읽히고 또 이해도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가요? 누가 그런가요? 아니, 일반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창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출판사 마케팅도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강조했던 게 28살에 뭐 무슨 대학교 교수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브랜다이스 대 정치학과 뭐 이런 타이틀을 물론 마케팅이겠죠. 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정치학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로를 정하고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뭐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전공을 하셨으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정치학을 전공하셨을 때 도움 받았던 것만큼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 공부하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인문학을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혼자만의 생각에 갇힐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혼자만의 편견을 쌓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그거는 어떤 제도 교육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 교육 안에 있으면은 공부하면서 편견을 벗어날 수 있고 혼자 하면 편견이 생길 수 있느냐. 반대로 제도 교육 안에서 더 큰 편견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특히 제도 교육 안에 교수님들의 성향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경제학과 그러면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미국 시카고 학파 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려오는 그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경제학파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대부분을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가면 그것만 배우는 편견을 갖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 교육 안에서 더 큰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정치학과든 아니면은 뭐 철학과든 대학에서 폭이 넓을 것 같냐? 안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밖에 그 혼자 독학을 하면은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은 제도 교육이냐 아니냐가 편견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기준은 아니다. 그거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스스로
하나 입장의 골수로 빠지는 게 아니라 폭넓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건데요. 그래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인 통시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뭐 주제를 놓고도 그걸 놓고 왼쪽 끝으로도 가보고 공부할 때 오른쪽 끝으로도 가보고 뭐 중간 입장도 보고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쭉 그 훑어오면서 자기 입장을 가져나갈 수 있지 않나. 그거는 공부 방법의 문제지 교육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는 불안을 행동과의 분리가 아니고 행동을 이제 촉발하게 되는 실천적인 계기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안을 만들어낸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는 삼으면 그 깊이 대상이 아니고 능동적인 역할로 바꿀 수 있다. 이 내용은 저도 이제 읽으면서 저도 끄덕끄덕 그렸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제가 좀 이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도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까지 좀 영향을 미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건강 사이에 좀 조절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불안과 건강 사이에 제가 좀 심히 영향이 많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하셔가지고 갑자기 건강에 대한 건강과 불안 사이에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여기 화면에서처럼 나는 왜 약하지? 다른 사람보다 왜 약하지? 나는 왜 불안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내 마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지? 뭐 이런 어떤 인간의 그 고민들에 대해서 좀 다루시면서 불안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좀 우리가 흔하게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어떤 이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처방 뭐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요. 뭐 다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한 단적인 예를 보면은 우리는 밤에 혹은 뭐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대용품들이 집에 있어요. 낮 시간에 TV를 틀던가 인터넷을 보던가 그 낮 시간의 연장선에서 낮을 대신하는 것들이 내 방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인터넷이고 TV이고 스마트폰이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그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예. 같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안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고독해야죠. 고독할 때 뭔가 아프시겠다 이거. 이거는 감정이 섞여 있는데요. 고독해야 생각이 시작돼요. 네. 고독하지 않은데 어디서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TV도 없애던가 끄고 인터넷도 키지 말고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그 불안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불안과 대화하고 그 불안 속에서 뭔가 찾아낼 때 뭐 창조적이고 뭐 새로운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근데 예. 그 책에서 이제 불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불안하는 게 좋은 거다고.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불안이라는 수위가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그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아주 몸으로 체험하는 정도로 강도가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면. 가짜 불안과 진짜 불안을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에 대한 것, 취업에 대한 것, 이것도 이제 불안의 하나일 거고요. 혹은 남녀 관계에서 이 사랑이 이어질까, 아니면 내가 차이지 않을까, 네. 이 남자가 나한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불안이겠죠. 네. 뭐 크게 봐서는 불안인데, 그래도 진짜 불안과 가짜 불안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게, 그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 책에도 써놨지만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보라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삶이 1년 남았다. 그 죽음을 내 1년 앞으로 당겨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한테 묻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죽음은 불안이잖아요. 나한테 1년 남았어?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죠. 네. 자, 근데 1년 남았어? 그럼 넌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네. 계속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싶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 3년 전에 누구 특정한 사람하고 헤어져서요. 그러면은 미친 듯이 사랑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제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1년 남았는데 승진해야지. 그럴까요? 내 삶이 1년 남았을 때. 네, 1년 남았는데 내가 권력에 좀 뭘 해볼까?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거, 나한테 정말 1년 남았다면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게 뭔지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상황, 1년밖에 안 남은 그 불안으로부터 제일 소중한 게 뭔지를 생각해 하는 것. 그때 떠오를 수 있는 게 진짜 불안이죠. 그게 진짜 불안이죠. 가짜 불안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네. 내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 대비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몇 평대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혹은 직장은 내가 지금처럼 일하면 나중에 부장 올라가고 이사가 될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건 가짜 불안이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살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자기가 뭐 50년, 100년 뭐 산다고 누가 자신을 해요. 그렇다고 빨리 죽자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만큼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불안을 겪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까 뭐 10대에 이미 불혹이 된다 그랬잖아요. 불혹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동쳐야 되고 그 요동치는 내면과 자기 그 고민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모색하고 진짜 자신한테 소중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언젠가 우리 모두 죽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사느냐는 고민에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서 먹고 살고. 근데 논술 강사이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우린 다 있지만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직업적인 의미로 또 선택하신 의미도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먹고 사는 걸 고민하실 때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먹고 사는 얘기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왜 결혼할 때 스펙 따지고 결혼하잖아요. 요즘에 그 추세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좋으면 행복하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서로 스펙이 좋아서 만났는데 그게 그 불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고1 딸이에요. 얼마 전에 그 기말고사 시험 준비 때문에 애가 막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 공부 그렇게 잘한다고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야.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야, 가죽 같은 거, 그 조선시대 때는 갑파치 그러면은 쌍놈이었지만 가죽공예 이거 재밌지 않니? 아빠 그런 거 하고 싶다? 가죽 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죽공예 같은 거 재밌지 않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가죽공예도 쓸 수 있고 이 세상에 할 거 되게 많다. 다만 소비를 좀 줄이면 된다. 김명 작가님 그 책 지금 쓰신 거로 얼마 못 벌 거 아니에요. 인문학 책 나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사는 게 뻔하잖아요. 사는 방법은 간단하죠. 줄이면 되죠, 소비를. 그렇죠? 소비 좀 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은 그게 행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연봉의 정도라든가 이게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요. 옛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갔던 뭐 이제 친한 친구들 보면은 인생을 후회하는 경우들 많아요. 지금 이제 대부분 기업에서 부장급 정도인데 불안해해요.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정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죽어라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계산서를 두드려 보니까 그 퇴직하고 나서 달랑 손에 남을 게 퇴직금과 집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갖고 80세, 90세까지 어떻게 살까?
걔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부로나 직장에서나 최고로 이렇게 앞선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서울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퇴직금도 그거 날라가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 날라가요? 그걸로 다시 뭔가 아니요, 장사하다 날리면은 그럼 더 빨리 날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날리게 돼 있어요. 살 날이 많이 나와서. 아니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 그 뜯어가요. 네, 집 산다, 뭐 가정. 그거 다 뜯기게 돼 있어요. 자식이 와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아빠 나 이거 결혼하는데 사야 돼.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리고 자식이 뻔히 돈 있는 거 알고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놈이 그 내놓게 된다고요. 근데 다 날리잖아요. 그럼 덩그라는 집 하나 남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말한 삶을 살아온 거랬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끝에 서 있는 제 연배들이 이제 좀 있으면 그 끝에 갈 이제 연배들인데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가죽공예 예를 들었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널려 있고 그것이 수입이 적겠지만 그 일 자체에서 오는 행복 속에서 수입을 좀 줄여 나가면 아까 소비를 좀 줄여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대본에 없는 짧은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학원 강사로 좀 돈을 벌었었는데 애들이 이제 영어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입시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밤 한 8시 9시 되면. 그래서 잠깐 쉬어가면서 너네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공무원 하고 싶대요. 아니면 60% 공무원 하고 싶다 그러고 나머지 의사 하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저 너무 황당해서 왜 공무원이야? 공무원 뭐 하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아니,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는데? 아, 엄마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 따님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뭐 전문대 가도 상관없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라. 고3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애들이 그 인식이 바뀌려면 좀 덜 벌면 된다. 덜 벌면 덜 쓰면 된다.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되려면은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면 집안에서의 교육이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아이를 망치는 거는 부모인 것 같아요. 아이를 망치는 건 부모다. 네, 부모다. 난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던지시는데요. 네, 아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는 부모가 망친다. 특히 그것은 비극인데 대부분은 그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를 대리만족으로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꿈을 실현하 그 뭐라 그래 한국 그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자기 꿈을 계속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결혼, 출산, 뭐 육아 과정에서 그 가정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꺾여버린 꿈을 아이를 통해서 이제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그거를 막 대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진짜 부모가 아이 망치지 않나요? 제일 문제는 부모가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것도 코 올리는 어린애 때부터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여가 시간이 고3 여가 시간하고 같아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자체는 적을지 모르지만 초등학생이니까 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여가 시간에 자는 시간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잠자고 이거 말고 그 나머지 중에 여가 시간을 계산했더니 고3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만 길들여져 왔으니까 그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님부터 아이가 자라나오는 시기로 보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부모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지만 이 부모를 바꾼다라는 거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결국 생각이 바뀌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많이 싸워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막 일주일에 막 2, 3일 이 친구 이쪽 집 친구 집 가서 같이 자고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거든요. 당연히 고등학교 때 같이 술도 먹고 막 그렇게 했었죠. 고등학교 때. 아니 네. 물론 그러고 이제 다 지들 공부는 공부대로 다 하고 다 했어요. 네. 근데 지 자식들은 잡아요. 절대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외박은 안 되고 니네들 참 이상하다. 너희들 다 그래놓고 왜 요즘
그 아이들은 잡냐? 그러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옛날하고 다르대요. 세상이 더 위험해졌대요. 웃기는 소리 말아라. 요즘에 치안이 더 잘 잡혔다. 옛날에 치안이 더 안 잡혔다. 더 위험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 스스로가 자기 모습인 거죠. 자기가 자라온 거와 아이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네, 김승훈 선생님.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 약간 연장선이네요. 이렇게 애들만 너무 이것저것 시켜다 보고 뭐 경쟁시키고 너무 경쟁이 과열된 사회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친구도 이제 저도 이제 동네에 살던 학창 시절 친구들이 다 학교 졸업하고 어디론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이제 경쟁자들밖에 안 남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좀 이런 경쟁적인 관계를 보다 인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부터 아이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바뀌어야죠. 우리 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 요즘에 하잖아요. 우리 삶은 지금 저녁이 없잖아요. 네. 저녁이 있는 삶이 진짜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한 사회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나라가 뭐 각종 돌연사 항목 세계 1위인 건 아시죠? 그 뭐 저도 신청이 한 달 전에 과로사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네.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자살률도 이제 경쟁 중이에요. 좀 있으면 4관왕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압도적인 일이라는 게 더 문제. 산업재해 네. 사망률은 영국하고 비교했더니 6배인가 7배 차이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경쟁할 대상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10여 년째 일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요. 산업재해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40대 사망률이.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혹사당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얼마 책만 해도 그래요. 몇 년 전에 유엔에서 조사를 했어요. 196개국을 대상으로 독서량 조사를 했어요. 근데 뭐 독서량 조사 방법이 들쑥날쑥해서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유엔이 196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공통 기준으로 쭉 조사한 거잖아요. 네. 상대 비교 가능하잖아요. 네. 보통 OECD 웬만한 나라들이 5권에서 6권 사이예요. 우리나라가 0.8권이에요. 1년. 8권이 안 되네요. 네, 1년. 현실이에요. 네. 0.8권이에요.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190인가 하여튼 그래요. 우리 그 경쟁하는 게 저런 나라들이에요. 우간다 뭐 이런. 짐바브웨 이런 나라랑 경쟁. 아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세계 그 노동단체에서 세계 노동기구에서 이건 한 몇 주 전 통계인데요. 이것도 그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노동 상황,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라든가 어떤 노동 강도 이런 걸 가지고 조사했어요. 네. 그래서 5개 등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등급이에요. 아,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보면은 방글라데시랑 필리핀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순위에 있어요. 아시아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많은 뭐 경쟁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힘들겠죠. 네네. 근데 일단 좁혀가지고 그 자신으로 보면은 일단 뭐 흔히 우리 얘기하듯이 나와 내 주변부터 바뀌는 것. 크게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 개인으로서 또 자기가 바꿔야 될 것, 아까 삶의 태도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은 있겠죠. 네.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막 무르익을 것 같은데 시간이 Q&A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됐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직접 좀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이렇게 네, 마이크 주시고. 손든 사람한테 이거 던져도 돼요?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네.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네. 나와서 그 네.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데요. 뭐 자녀 교육론으로 유명한 루소는 예. 결국에 자식을 고아원에 갖다 버렸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도 자사고를 없앤다고 하지만 아들은 둘 다 외고를 다 졸업했으니까 지아들은 졸업했으니까 이제 없애야 되겠죠.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천해서 자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은 그 제도권 교육으로 이렇게 명문대로 가는 거를 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바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그 아까 그 자식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덜 쓰고 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 작가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모님과 자식도 동의를 하는지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는 그 저랑 싸우기는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줘요. 하여튼 교육 철학은 안 돼, 해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애한테. 이건 하지 마.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 그러고 그런 말은 거의 안 했어요. 안 돼, 하지 마, 또 이거 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아이가 선택하게 하자. 물론 갈등이 있죠. 특히 그 아이 엄마와는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저런 것까지도 갈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청소년도 성의 주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도. 그래서 애가 남자친구가 있든 나 그래서 아빠 나 몇 박 며칠 여행 갔다 올래 그러면은 남자친구랑 가면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친구랑 가면은 보호가 안 되니까 남자친구랑 가라. 따님이 몇 살입니까? 고1이요. 아니 그렇게 놀랄 게 아니라 북유럽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박노자 교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그 북유럽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책을 쓴 적이 많아요. 거기 보면 이제 북유럽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중학교 정도만 가면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집에 찾아오면은 그 방에서 같이 자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에 타치를 안 한대요. 근데 그게 우리 전통하고 과연 어긋나니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몇 살에 결혼했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미 13살, 14살, 15살에 결혼했잖아요. 이미 우리 아이 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면은 애 낳고 성인 대접 받았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현대사회로 오면은 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인격적 주체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이고 자기 인생을 판단할 주체이고 성에 대한 주체이고 모든 것에 주체일 수 있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일찍부터 접하는 현대사회에 와서는 더 오히려 그게 확대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랫동안 그걸 미루는 것 같아요. 너는 준비할 게 아직 많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하는 거와 아이한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일치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애엄마랑은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작가님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가짜 부단과 진짜 부단에 대해서 사실 감명을 많이 좀 전에 받았거든요. 40, 50대 직장인들이 너무나 회사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 건강 하나 챙기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닌 현실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1년이라면 그때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진짜 부단 참 좋은 말씀이신데 가족이나 가정 다 소중하고 또 많이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한편 김무영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생존, 밥이 해결이 돼야 또 가족도 가정도 챙기는 거고 이러한 괴리감, 이러한 간극에서 온 괴리감이 현대인의 상실감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란 좋은 학문이 정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뭐 실용적으로 많이 가는 이런
사이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야 인문학, 문사철도 접하고 자기도 되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가짜 불안과 진짜 불안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어떠한 그 존재감을 좀 더 이렇게 의도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부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뭐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한번 주제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은밀하고 상당히 개인적인 거로만 생각을 해요. 진짜 개인적인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까? 나한테 사랑이 올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예전에 유럽에서 68혁명이라고 있었어요. 1968년대에 이제 일어났던 68혁명이 이제 유럽을 바꾸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재밌는 거는 68혁명의 구호가 뭐였냐 하면 더 많은 사랑이 더 많은 변혁을 이뤄낸다. 더 많이 사랑하면 사회가 더 많이 바뀐다. 이런 거였거든요. 혁명인데 그 혁명의 구호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이 뭐냐면 그 남자 여자 기숙사에 와서 잘 수 있게 해달라. 오. 이거 여자 기숙사에 남학생이 와서 같이 잘 수 있게 해달라. 그게 혁명의 시발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사회 각 분야로 그런 어떤 자율성의 요구가 확대돼 나갔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랑을 은밀하게 봤지만 사랑이 왜 그건 권리잖아요. 네. 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권리죠. 사랑하면서 사는 거는요. 네. 근데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걸 막어요. 막 못 오게 하고 막 규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려면은 그 규제를 없애야 돼. 네. 그 규제를 없애려면은 사회적으로 그 제동장치와 싸워야 돼. 네. 그러면은 사랑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직업도 마찬가지. 직업에 불안하고 당장 미래 노후 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막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불안해하고 개인의 과제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복지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제도적인 장치 중에 좋은 거는 우리가 복지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안이 개인적인 것, 사랑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권리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다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작용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자. 아까는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출발했다면 그러니까 양면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정말 그 불안한 요소로부터 사회를 바꿔 나가는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가짜 불안하고 진짜 불안을 구별해서 진짜 가치 있는 짧은 한정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가치 있게 추구할 만한 거를 그 안에서 찾아내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질문 네, 우리 태환이 마이크 주세요. 그래 궁금했다. 마이크를 마이크 갖다 주세요. 몇 살이니? 몇 살이야? 11살. 아, 다 컸네. 다 컸네. 두 자리 있습니다.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진짜 불안과 가짜 불안 그게 있잖아요. 뭐가? 진짜 불안이랑 가짜 불안. 얘 봐라.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가 굉장히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네. 계십니다. 뭐 어른 같은 뭐 승진이 막 이렇게 비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을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이한테 불안. 아직까지 막 어른의 승진이랑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자네 그러면은 비교를 못해. 그거를 자네가 말해봐. 뭐가 불안해? 네? 뭐가 불안한 거 있어? 있죠. 나는 당연히. 그래. 아이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때 제일 불안한 거는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 아닐까요? 뒤에 계시는데. 어머님이세요?
아까보다 표정이 굉장히 안 뭐가 좋지. 불안해? 그럼 네가 얘기해봐. 뭐가 불안해? 뭐가 불안하냐면 어. 솔직히 뭐 괜찮아, 태연아. 괜찮아요. 어쨌든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일렬이 딱 나왔다고 하면은 뭐 하고 싶어? 제 꿈이 가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돼가지고 신나게 콘서트를 한번 열어가지고 노래 마친 다음 차라리 죽어도 한번 신나게 노래를 한 다음에 죽고 싶거든요. 근데 불안 얘기는 안 했네.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어떤 게 불안한지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아이의 불안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아까 망친다 그랬잖아요. 그 망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과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불안을 내가 없애준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보호를 통해서 아이가 위험과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안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가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저는 이런 게 바로 아이를 망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때부터 막 일산이나 이렇게 있는 친척집 그냥 혼자 가라고 그냥 밀었어요. 네가 버스 노선 찾아봐서 찾아가. 대신 전화번호는 주죠. 위험하죠. 근데 그게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책에서 본 건데, 일본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은 꼭 방학 되면은 멀리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찾아가는 거를 과제로 준대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혼자 역에 가서 표 끊어가지고 기차 타고 몇 시간 가서 친척집 찾아가는 것까지가 방학 때 과제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러는 과정을 스스로 겪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한테도 불안을 부모가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도 불안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안 속에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불안을 그런 점에서 꼭 나쁜 거로만 보지 말고. 꺼졌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뭐 우리 반에 뭐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엄마들이 막 찾아와서 막 따지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냅두면 오히려 그게 그래, 맞아. 그게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래.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그게 더 맞는 거죠. 애들끼리 해결해서 그러는 게 제일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억울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촌철살인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거 아이들끼리 문제 아이들이 해결하게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른들이 나서면 안 돼요. 저희끼리 무슨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는 있는데 나서면 오히려 애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만 계속 찾게 되어서 오히려 애들이 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에 대해서 잘 못 느껴봐서 불안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똑부러지네. 신년기에 있는 마이크 어디다? 그러면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혹시 마이크 어디다? 다음 질문하는 분한테 드리면 돼요. 네, 인터넷으로 질문하신 분 중에 이경섭 선생님이 저자님에게 1년의 삶이 주어졌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저한테요. 저는 아마 책을 쓸 것 같아요. 1년 동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을 읽고 쓰는 일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재수없다 그래요. 진짜 재수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음날 읽을 책 혹은 다음날 쓸 글을 생각해서 오늘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설레요. 그래서 막 뒤척여요. 아, 내일 이거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저를 이제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행복도 그 나이나 그 자기가 사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글 쓰고 책 내고 이런 것들이 행복한 일인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 경우 강연 가서요. 이렇게 남성 여성들이 섞여 있으면 솔직하지가 않아요. 이건 여기는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진 않잖아요. 네. 근데 도서관 강연을 아무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 도서관 강연 가면은 오전 강연 10시부터 12시 하면은 주로 30, 40대 주부들이 많아요. 100% 주부예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가 틀려요. 예. 남녀가 섞여 있으면 서로 눈치를 보는데 한 성만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솔직해져요. 그 다음에 보통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진화가 돼 있잖아요. 어떤 게 진화가 돼 있냐면 여성들은 소통을 하려고 해요. 네. 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성들만 있는 강연 가면요. 남성들은 서로가 경쟁자예요.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도 잘 경쟁자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팔짱 하나 딱 끼고 저 자식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켜보는 느낌이죠. 여성들은 소통하는, 특히 이제 주부들이면 그게 더 강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지금 얘기 나왔던 그런 1년이 나한테 남아 있으면은 뭘 하고 싶냐 그러면은 의외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사랑하고 싶다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 남편 아니죠? 그러면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남편하고 헤어지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뗄 수 없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자기한테 정말 1년이 남았으면은 정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 아닐까요? 정말 절절하고 그 1년 동안 나를 꽉 채워줄 사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결혼하고 있고 그 부인 혹은 남편과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지금 만들어야죠. 그 1년이 뭐 우리는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냥 대충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 살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1년 남았듯이 사랑해야죠. 그 부인과 그 남편하고 그럴 만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하고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심하게 고민해 봐야죠. 어머나. 사랑. 초반에도 사랑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후반에도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인문학은 혹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포럼 진행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항상 우리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포럼을 함께 만들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매주 보네르땅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체계 모양으로 케이크를 또 협찬해 주시고요. 미트 커피 뒤에 있는데 맛있는 더치 커피도 이렇게 협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 자리에 계시지만 오늘은 그 지원근 속기사님, 또 김묘정 속기사님, 그리고 주은영 속기사님, 이렇게 세 분의 속기사님이 문자 통역을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북포럼은 우리 농인분들도 함께 같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그리고 뒤에서 이제 카메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경석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MC분들도 방청하시다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MC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행 선생님 톡스 오늘 해주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읽으면서 생활 밀착형 인문학을 한번 꿈꿔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아무런 고민이나 논의가 필요 없을 것만 같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현상에서도 인문학적 사고로의 확장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아니, 오히려 일상에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더욱더 인문학적으로 사유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이 없다면 죽은 인문학에 불과할 테니 말이다. 인문학에 가장 친근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 일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상에 밀착하는 일이다. 다만 일상에 완전히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일상 안에 있되 통념에 머물기보다는 비판적 문제의식과 상상력을 통해 인식을 확장할 때 가능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고의 확장이라는 부분, 또 불안이지만 가짜 불안과 진짜 불안을 구분할 줄 아는 통찰력, 이런 것들, 그리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사고의 확장이라는 거 좀 감명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MC분들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네. 김은 선생님. 네. 뜻밖의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것처럼 자율적인 것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학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중간에 오느라 방송사고도 했는데 어쨌든 잘 진행해 주셔서 그 저자님과의 뜻깊은 만남,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 잘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인문학 쪽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다른 일반적인 부모님들처럼 시키는 대로 그랬다가, 저는 그것 때문에 고등학생 때 한번 건강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뭔가 제대로 못하고 일찍 다른 세상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제 들어오는 이거는 별로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좀 뭐 저보다 빨리 접할 수도 있고 좀 늦게 접할 수도 있는데, 정말 실생활 속에서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문학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고소하게 또 친근하게 함께 해주신 우리 박홍순 저자님 소감과 마지막 마무리 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 일상과 아주 밀접한 것은 분명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인문학은 확실히 불편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꾸 질문하게 만드니까요. 왜 그래야 되지? 꼭 그래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해야 편해질 수 있다. 속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거쳐서 자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는가 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불편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